교수님 이제 멀리서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은 건축 전공은 아니고 부동산 쪽인데 그래도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건축적 시각에서 이해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풀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제일 잘 좋았던 건 사실 에필로그에서 서울 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 말씀하신 것들, 뭐 적정 주거라든지 아니면 역사 도심에 대한 해석, 되게 저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만약 시간이 되면 저도 질문을 할 거고요. 우선은 우리 방청석에 학생분들 있으니까 학생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영 씨 질문 해주세요. 저는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불평등과 불균형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불평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아마 주거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김성호 교수님께서 이 서울시 주거난에 대한 그 교수님만의 해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렉처 시리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김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필로그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교수님께서 그 서울시 재프로그래밍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로 이제 적정 가격의 주택, 특히 이제 공공주택이나 뭐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도심이나 대규모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공공임대랑 이제 임대주택을 늘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전에 이 방식들을 좀 이제 쓰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진짜 가장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부모들이 부모들의 소득에 따라서 좀 구별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또 구별짓기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사회 전반에 깔린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교수님만의 해법은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불균형 불평등 주거에 관련된 문제이죠. 이번에 보궐선거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거라고 하는 게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조세, 복지 정책 다 맞물려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계획의 문제 이상의 문제고, 그것들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이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경제정책과 물려서 이게 해법이 풀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작 단계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워낙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은 양질의 공급을 하기 위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새로운 세대의 밀레니엄 세대에 맞는 그러한 그 1, 2인 가구의 양질의 주택들이 도심에 들어가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땅이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뾰족한 묘수는 없지만 결국은 민간의 섹터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미 이 용적률 자체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채워지지 않는 곳 중에서도 공공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 해법 자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시간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했던 한 10년간의 공공주택의 이 정책 자체는 저는 흔들림 없이 계속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 재민수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환경계획학과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재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김성훈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앞전번에 이제 질문한 학생분과 이제 제 질문이 조금 겹쳐서 이제 연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서울해법이라는 책에서 그 에필로그 부분에 이제 서울 재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제 확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셜 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분양주택과 이제 임대주택을 섞어서 만들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전에 그
파리를 방문했을 때 파리 16구에 그 쉬셰라는 부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프랑스 친구가 알려주기를 이제 소셜 믹스 지역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동네의 외관적인 모습만 보면은 이제 외벽이 전체 유리로 된 그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앞에 경마장의 뷰가 보이고 뭐 상당히 부촌이어서 그 외지인이 갔을 때는 이게 소셜 믹스 지역인지 뭐 그냥 부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착안해서 좀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이런 소셜 믹스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어떤 성공적인 소셜 믹스의 접근법이 무엇인지, 특히 건축과 도시는 불연속적이라서 건축 설계와 도시계획에 다른 접근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각각의 접근법으로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셜 믹스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는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강론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소셜 믹스에 대해서 하는 이 논란을 보면 이런 거죠. 과연 하나의 단지에 동을 분리시켜서 작은 평형 임대주택과 조금 더 큰 평형의 분양을 분리하는 게 맞냐, 섞는 게 맞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층마다 다 섞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지 그거는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소셜 믹스가 잘 되는 데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만든 제1의 도식은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가 돼 있거든요, 이미.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3의 수법인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공급할 때는 필연적으로 사회 경제 계층 자체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지금 서울의 도시화 지역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이 땅들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정부가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정부의 그 머릿속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주차 문제라든가 방범의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개입하면 주거의 질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소셜 믹스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소셜 믹스란 거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에는 법으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없앴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법으로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 할수록 소셜 믹스가 역행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까는 굉장히 이 법과 제도와 정치 영역의 문제에서부터 이 물리적인 기획까지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전개될 이런 도시공간 정책을 우리가 참 모니터링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갈 건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재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주재린입니다. 저는 현재 역사도심 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역사도심 대안으로 이제 재프로그래밍의 주거 유입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현재 역사도심을 보면은 구역별로 이제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 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주거가 유입됐을 때 그 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도심 재프로그래밍 재구조화 문제인데요. 서울은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마 유일한 도시 같아요.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공동화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도심 안에서 도심 산업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다만 주택 공동화는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불 꺼지면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고, 의외로 강남에는 비싼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저렴한 여러 가지 주거 유형들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도심부에는 아주 비싼 주택이나 아니면 뭐 북촌처럼 이 강남 사람들의 이 주말 주택 같은 개념의 그런 주택 이외에 중산층이나 중산층 아래 들어가 살 수 있는 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도심 공동화라기보다는 주택 공동화라고 생각되고요. 주택이 들어갔을 때 저는 특히 일하는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면은 저는 훨씬 도심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심의 산업들이 저는 활력이 오히려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심을 특히 얘기한 이유가 제가 책에서 썼지만은 이미 1960년대부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용적률이 600%, 800%까지 돼 있는데 600%죠 지금 도심이니까. 근데 현재 용적률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개인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사업은 결국은 누군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뒀을 때는 세운 사구역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이 그걸 수세적으로 계속 방관하는 거는 저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이 과감하게 주도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차 문제라든가, 혹은 이 과도한 상업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의 주거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굉장히 세밀한 강론의 문제인데, 저는 그런 걸 풀어가면서 주거를 공급하는 것이 저는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좀 생각해요. 사실 중구와 종로구는 그 이외의 다른 매력의 경쟁력에 비해서는 저는 강남이 지금 제2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3핵 도시인데 주거가 없는데 저는 1핵 도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거가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서영 학생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이서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학부생 시절 건축학과가 아니라 이제 조경학과를 전공하였기 때문에 우리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개발이나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포동 재건축 과정에서 뭐 그 지역을 지키던 수백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해방촌이나 북촌 같은 특색 있는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같이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것이 보완되고 필요해야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개발로 생기는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용적률이라는 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은 계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이 뭐 200%다 혹은 300%다 그러면 실제는 300이 아니라 지하층까지 포함하면 때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다 지하에 집어넣고 올리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가 굉장히 방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구릉지의 경우는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를 다 지하층을 판 다음에
이 슬라브를 다 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이 비가 왔을 때 이런 그 물들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표층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얘기를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상시 거주하는 지하 공간은 용적률에 편입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교수님,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개발을 통해서 자연 지형을 덜 훼손하고, 겉으로 보이는 거에는 조경이 다 있죠. 근데 조경 밑에는 다 콘크리트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보니까 독일의 스폰지 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환경적 측면에 대단히 필요하고, 결국은 따져 들어가 보면 그것이 법과 제도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무 뽑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무를 이게 보존하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빼고 지하를 파야 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건축에서 혹은 계획에서 그 단계에서 이것을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게 없을 때는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학생분 우리 4명 그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보니까 그 크게 봤을 때 주거 불평등 문제, 그 소셜 믹스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답변 과정에서 이제 좀 인사이트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도심 재생 활성화에 있어서의 주거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 그리고 이제 주거와 상업 비율의 조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공공 또는 도시계획에서의 어떤 미래에서의 방향 같은 것들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 책이 이제 주로 용적률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서울시장 당선자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봤는데, 또 용적률을 또 굉장히 또 상향하는, 특히 이제 다세대 다가구도 지금 1, 2점종이 그걸 다 300%까지 또 말씀하시는 거 어디서 봤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이제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용적률이 한 280%이고 건폐율이 80 이렇게 좀 우리랑 굉장히 상황이 다른데, 만약에 우리 유럽 도시와 같은 형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된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주거하고 환경도 고려하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용적률까지 고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조례 개정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땅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1년 안에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용적률이 우리가 뭐 2종 일반 주거 200%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아파트는 이미 2종 일반 주거나 3종이라도 그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미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게다가 발코니 확장 부분을 포함하면 거의 비대칭적으로 단지가 아닌 부분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단지가 아닌 부분들의 용적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 그것을 단순하게 높일 수 없는 이유가 그 용적률을 감당할 만큼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공공에서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용적률을 높였을 때 그 부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 특히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의 문제는 그런 지금까지 공공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 왔냐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아서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그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공공이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공공이 어느 정도는 저는 인프라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용적률의 문제를 건드려야지. 지금의 용적률을 건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용적률을 건드렸을 때 개발이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땅값은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개발 기대치는 높아지면서 오히려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종상향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인접부가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니까 거긴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게. 근데 여기 기대치가 높은 데는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장과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가 사실은 양의 문제인데, 그 양의 문제를 높였을 때 질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이사 대책도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플래너들과 아키텍트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강론의 문제지 총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차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제 제자가 이제 그 SH가 갖고 있는 건물들에서의 그 주차 보유대수 같은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더라고요. 1인 가구가 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주차가 보통 가구당 한 0.5 이렇게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가 이제 주차 규제에 대해서 좀 푼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과 관련되는 것들 이슈가 좀 더 풍성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차 이제 도심에는 지금 주차 억제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공공주택 중에서 이 청년주택, 행복주택은 주차 대수를 완화해서 주차를 줄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주차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는 또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문제인데, 저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밀집된 도시 속에서 인구 1000만, 수도권을 포함하면 250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다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일터나 나갈 때 내가 차를 몰고 갈 수 있고, 저는 그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뭐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그게 해소되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건 굉장히 요원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차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은 이상 저는 해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우리 교수님들 몇 분 계셔서 혹시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네, 저는 오늘 그 강의해주신 내용 중에서 그 도시 계획과 건축 설계의 어떤 불연속성, 다르다, 굉장히 다른 내용들을 좀 비교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라는 게 어떤 건축 그 설계의 기법을 고도화하면서 건축주의 여러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또 땅과 제도와 싸우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라면, 도시계획이 이제 어떤 공공성의 어떤 중심을 잡고 또 균형을 맞춰가는, 그래서 과도한 욕망을 또 억제하고, 저는 이런 측면이 이제 굉장히 뚜렷한데, 이게 또 접점을 서로 만날 수 있는 분야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공성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의 도시계획을 더 잘 고도화해서 디벨로퍼와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개발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온다, 분양이 잘 된다, 이런 개발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좀 건축과 도시 또 조경이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과정이나 어떤 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질문해 주시는 김 교수님, 김경민 교수님이 더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전공이 건축 설계와 이론인데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점차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건축 공간, 더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게 궁극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도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을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벌어진 모든 일에서 건축 설계가 했던 분야는 반쪽짜리 세계만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발상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의 경제 메커니즘 자체가 이 저성장 시대로 가는 거고 특히 이제 환경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기후 문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은 더 이상 필지 단위의 건축 설계만으로는 이러한 그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러면 한 개인이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도시계획도 다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도시계획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 설계까지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줄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디벨로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디벨로퍼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디벨로퍼는 큰 디벨로퍼도 필요하지만 우리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에 건축가들과 디자이너와 작은 클라이언트들과의 들어가는 그 접점을 찾는 이 디벨로퍼들이 열리는 시대가 와야만 저는 비로소 그런 문제들에 우리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도 우리 건축과나 특히 건축과에서 1학년 때부터 법을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충실히 우리가 디자인 교육을 받고 하면 되지만 어떠한 단계에 가서는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문을 나서서 부닥치는 이 현실 세계 속에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는 적어도 학생들이 알고 졸업하는 게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와 행정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이 간극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간을 연결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그걸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라든가 압력들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압력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드린 이제 환경의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어떠한 특정 집단의 어떤 특정 전문가가 갖고 풀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뭐 서울시를 예를 들면 글쎄요. 저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서울시 1부시장은 행정이고 2부시장 기술이에요. 2부시장 산하에 주택본부, 뭐 재생본부, 뭐 도시계획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와 그 경제본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을 이 소위 말하면 인테그리 될 수 있는 그러한 파트가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인더스트리도 살아나고 아마 우리 교육도 그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좀 동의하는 게 제가 예전에 창신동에 이음 피음 박물관 제가 MP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한테 요구가 들어왔건 경제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이제 봉제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 그들을 위한 코워킹 오피스 같은 것들을 계속 구상하고 쭉 가다가 이게 돈이 이제 재생본부에서 오니까 이게 박물관으로 딱 네이밍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부터 약간 많은 것들이 풀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재생만 하더라도 이게 주거의 문제이고 거기 또 용적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들의 삶에서 사실 이게 경제 문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섹터 간에서 특히 경제하고 주거랑 같이 뭔가 최소한 논의의 장 그리고 좀 같이 좀 계획 차원에서 좀 둘이 유기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네. 그 세운상가 문제만 하더라도 세운상가의 그 담당 부서가 역사도심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심산업의 문제는 역사도심과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경제본부에서 다뤄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트가 돼야만 우리가 도심에 주거를 공급하면서 살아있는 그 도심 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물리적 공간 계획과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죠. 네. 혹시 뭐 지금 질문 마지막 하나 더 받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있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없나요?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은 시간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이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환경대학원이고 뭐 지금 물론 환경 전공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설계, 조경 이게 다 어떤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큰 도시 차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건축 그 안에서의 미싱 포인트가 있는 것들 그건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대학원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